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워졌죠? 깜짝 놀랄 정도로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원래 입던 그 겉옷, 네. 가을옷을 입었다가 네. 몸이 으슬으슬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뼈가 시리다. 뼈가 시리지, 아침에 나오는데 뼈가 시리다라는 이제 겨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겨울. 예. 저도 이제 옷을 다 어. 바꾸는 이제 바꿔 있어요. 이런 이제 뭐 그쵸. 대청소 비슷한 예, 이런 주말에 업무들 좀, 예, 하고 신혼부부 또 주말에 대청소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또 대청소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닥터엠 당N입니다.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네, 네이버 후기 2만 건, 평점 4.9점입니다.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엠 당N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닥터엠 당N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습니다. KCI 학술지에 효능 실험 연구 논문 등재 및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엠 당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만 닥터엠 당N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2-3병 꾸준히 마셨는데도 별다른 건강상의 변화가 없다면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스트레스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뭔가를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엠 당N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 시 1박스를 더 선물해 드립니다. 2+1 이벤트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N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 하면 비밀 혜택이 있거든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 다가오는데 인터넷 끝날 때 안 됐어요? 한번 체크해보자. 네, 한 번씩. 약정기간 끝나시는 분들은 네. 한 번씩 전화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사실 외교안보 슈퍼 위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마도 경주로 모든 시선들이 내려갈 텐데 뉴스 보도도 전부 에이펙 보도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특히 종편에 출연하신 우리 장 변호사님, 네. 기자 작가님들이 써주신 원고의 구성에서 에이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지 않았어요? 이제 점점 늘 것 같고 늘 기미가 상당히 보인다. 네. 그리고 에이펙과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간이어서 슈퍼위크라는 표현이 네. 진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마음을 좀 졸이면서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김원장 기자님 처음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상경 차관의 사의가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즉각 제가 했다라는 건데요. 참 예민한 이슈예요. 그렇죠? 신 변호사님은 서울에 집이 있으십니까?
저는 집은 없고요. 네. 이제 월세로 현재 거주를 하면서 지금 이 부동산을 향한 이 첨예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저도 제 삶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 참 어렵죠. 이게 어느 한 정권의 책임으로 다 몰기도 어렵고 또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 발단은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저는 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인 뭐 국민의힘이나 또 야당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뭐 개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그 날선 좀 감정적인 이런 반응으로 뭐 이제는 누구 집을 뭐 바꾸자 이런 좀 유치찬란한 이제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정말 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 망국적 집값에 대해서 전 정치권이 책임 있게 어떻게 그런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이제 하향세를 우리가 이끌어낼 것이냐. 네. 전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제는 좀 태세 전환 이게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집이 투자 뭐 투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온 게 벌써 사실은 뭐 오래됐죠. 오래된 상황인 거고 그 집은 그냥 주거용이지 이걸로 뭐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절대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김원장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계 선진국 가운데 이런 나라 없다는 거예요. 보유세가 너무 헐렁하다. 그 보유세를 확실하게 하고 그 세금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사실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도 사실은 쇼킹한 뉴스였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론 본인은 뭐 다 합쳐봐야 8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똘똘한 한 채랑 바꿔 뭐 이런 이제 조롱성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보면 정치인들이 대체로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보니까 40억이 넘는 산풍 아파트 네, 세놓고 아파트. 본인은 이제 아크로비스타의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전세를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예요. 여기 작가님이 아크로비스타는 저기고 그래 타워팰리스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이에요. 이중성 내로남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네. 지금 다주택자 규제하고 뭐 갭 투자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성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걸 금지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패감이 느껴진다는. 당신들 보니까 뭐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네. 내지는 몇 채나 갖고 있네. 거기에는 여야 없이 똑같은 잣대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뒷짐 딱 쥐고 야 너네들 봐라. 너네 집 많이 갖고 있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린 그런 정책 안 하잖아. 너무너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권정당을 자임하면 부동산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오히려 막 깎아주고 이럴 겁니까? 공시지가 막 다 내리고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뒷짐 딱 쥐고 뭐 장미 아파트랑 바꾸자. 그래서 세밀하게 봤어요. 지금 6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도 일부가 있지만 아파트가 4채란 말이에요. 구로에 갖고 있고 여의도에 오피스텔 갖고 있고 다 실거주한다라고 해요. 뭐 본인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뭐 실거주하고 바로 옆에 같은 구역에 어머니 집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구로에 얻었던 건 의정활동이랑 관련해서 얻은 걸로 보여요. 그 여의도 아파트. 오피스텔은요? 근데 여의도 그러니까요. 여의도 오피스텔은 왜? 왜냐면 구로랑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신은 이거 왜 샀어? 질문 못 하는 거예요. 또 다 합쳐도 뭐 8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 6채 나 이거 장미 아파트 하나랑 바꾸자. 말도 되지 않아요. 지금 언론에서 진단한 거는 구로 아파트만 해도 당연하죠. 한 6, 7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매매가는. 지금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요. 공시지가랑 실거래가 중에 공시지가로 재산 신고했다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시지가로 이야기 국민들께 말씀드린 겁니까? 실거래가로 말씀드린 겁니까? 질문이 나왔더니 제가 봤을 땐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니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 말고 당신이 뭘로 얘기했는지를 묻는데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 한번 까보자고요. 누가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더 적임자인지 이런 식으로 공세로 이런 주요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니까 이런 역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더 비판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을 짰는가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망국적 현상을 해결하자라는 책임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아유 나는 뭐 공적 책임 원래 없는 내란도 정당화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아유, 나라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인간의 욕망 무제한적으로 하자 더 망하자 더 젊은이들에게 더 절망을 주고 더 폭탄 돌리기 하고 대한민국 집값 더 올리고 네. 제가 하나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철학인데 과거에 그 김포시 서울 편입도 저는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을 더 확장시키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철학인 거고 욕망의 끝판왕들. 그러니까 더 미친 집값을 만들자라는 네. 거죠. 뭐 심플한 겁니다. 근데 네. 그걸 막자고 하고 연끌 갭투기라든지 이제 핀셋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부동산 계엄이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하는 걸 보면 네. 저는 정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집단이다라는 일단 그 규정을 먼저 하고 네.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장윤성 기자님께서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되고 이제 힘든 일이죠. 더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이 네. 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산을 증식하는 형태 뭐 거기에는 뭐 전세 끼고 사고 연끌 대출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띄워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젠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걸 저는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전 민주당에도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부동산 값 잡을 마음 있습니까? 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 장동혁이나 저쪽 김재섭, 이준석 이런 부류의 그 소위 말해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말장난하니까 말장난으로 대답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이거 망국적 증상으로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전 하고 그걸 싶은 물어야 거예요. 된다고 봐요. 예. 지금은. 왜냐하면 그 물음 없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책임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다 이 전선이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저 민주당 국회의원이 15억 이하는 무슨 서민 복귀한 아파트 의원? 복귀한 의원. 그러니까 인식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발언도 그렇지만 이제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본인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발언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건데 부동산에 관한 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반 다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거 이런 아니냐. 거예요. 제 말씀은 사는 곳으로 바꾼다. 이게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수도권 망국적 집중은 막아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지방균형으로 가는 요 철학에 우리가 합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안 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김포 서울로도 편입시키고 뭐 그러면 의왕도 편입시키고 뭐 다 서울로 그러면서 다 죽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두 그렇죠. 번째가 자산 증식을 하는데 코스피와 부동산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코스피는 돈을 넣어서 네.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늘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투자죠. 너무 좋죠. 근데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누가 개발 정보를 먼저 듣든 부동산 공부를 했든지 간에 빚을 얻어가지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증가 없이 본인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여야가 없고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단하고 이제는 정상화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저는 된다면요. 전 민주당이 이제는 정책도 키를 쥐고 있고 집권 여당이고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정말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정말 부동산 값을 잡고 싶다면 저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거 쓸 의지가 있을까? 제가 제일 의심되는 건 뭐냐면 일단 정책 당국자들 본인들이 일단 집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묻죠. 네. 이거 왜 본인들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어떻게 보면 뭐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정책들이 있는데 네. 이거 쓸 용기가 있습니까? 그 국민들이 묻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 집을 지켜야지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 뭐 부동산 뭐 파는 건 자발적으로 하시고 네. 본인에게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리한 정책을 나라를 위해서 하겠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 정책으로 그냥 답을 하면 될 일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거 팔어라, 교환하자, 바꾸자, 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이 말장난이죠. 문제가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말장난 프레임과 예. 망국적 증상을 더 확대하자는 프레임에 오히려 빠지는 거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정책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실 이게 격차 사회가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너무 심하죠. 그렇죠. 이게 교육을 중심으로 또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대치동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왜? 불패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원가가 밀집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가면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없고 또 문화 격차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다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이슈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 현상이다. 세계 유수의 어떤 그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 이제 김원장 기자 지적을 해주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 망해요. 이거 망국적 현상. 아니, 출산율이 왜 떨어집니까? 그렇죠. 다들 결혼을 하기가 꺼려지잖아요. 집값 그치, 때문에.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 네, 부모님을 그쵸, 잘 나살기도 만나가지고 뭘 증여받거나 뭘 해서 모든 포트폴리오 그쵸. 짜가지고 영끌해서 모아도 또 은행에다가 많은 이자를 내면서 또 가처분 소득 깎아먹어야 돼. 이런 상황인데 이걸 더 확대시키고 더 망하러 가자는 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확실하게 정책으로 정책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 얘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요, 뭐 정책적 자신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의원들 하도 관리가 안 되니까 좀 말 자제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전 이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에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전 답은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책 당국자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까지도 감수하고 그 정책을 쓰면 거기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상황들은 저는 조금은 그러면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은 또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불패의 신화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어제 그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나왔는데 그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문혁 검사 관련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저도 어제 오후에 취재를 쭉 해봤더니 이거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 사진을 제보한 주체가 이종호 씨의 측근이고 멋쟁 해병 단톡방의 멤버였다는 게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저거를 왜 내놨을까? 그리고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한문혁 검사를 이제 업무에서 배제를 한 겁니다. 인사 발령을 냈는데요. 일단 요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사전이 나온 이상 수사에서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검사가 한문혁 부장검사가 일단 특검팀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씨 그 23억 이득을 실현시켰다라는 부분을 또 입증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수사에는 전력을 다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 이 이종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측근들이 제보를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에서 뭔가 동력을 그리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원론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회색지대가 있고 잘 모르고 점검이 잘 안 될 때는 원칙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특검에서 이 수사를 계속하기는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 다만 오히려 근데 역인 거죠. 그 술자리에 이종호 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뒤를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인 건데 오히려 몰아치듯이 일단 그렇죠. 수사를 예. 해서 이 악의가 맞지는 않는데 에헤. 본인 해명을 보면 왜냐면 판검사들도 당연히 사회생활하고 술자리 가서 사람 만날 수 있고, 제가 뭐 장윤선 기자님을 보기로 했는데 지인이 와 계실 수도 있고 네네네. 역으로 제가 보기로 했는데 제 친구를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는 만남이 주선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너무 엄중한 수사인 만큼 또 이종호라는 사람이 완전 핵심 중에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일단 수사에서 휴지기를 갖는 방향으로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한문혁 검사를 좀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반대쪽에서의 이런 좀 제보를 가장한 여러 가지 또 움직임도 있다. 전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금 뭐 판사들, 검사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의 술자리를 편하게 갖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나 판사라는 직업 윤리에 따지면
자기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아무나 막 소개받고 하면 다 동석해가지고 사진도 굉장히 지금 활기차게 찍고 있는 술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돌아요. 서초동은 술집에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냐. 지규현도 그렇고. 뭐 저기 그 스티커 사진이나 정말 인생 네컷 이런 데 가서 찍으시지 뭘 다 저기 술자리에서 네, 술자리에서 왜 저렇게 사진 찍냐. 밝게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저는 비판의 소지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핵심은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또 이종호 네.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이게 뭐 3부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불신의 의혹을 절단시키는 방법은 한문혁 검사가 김건희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의혹 나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 살펴보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뭐 어느 정도 밝혔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연결성도 잘 못 밝혀가지고 그냥 3부로 꼬리 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고 또 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본인이 2021년도부터 24년도, 2025년도까지 3번의 수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 건데 네. 왜 검찰에서 덮은 수뇌부들 왜 처리 안 합니까? 이건 뭐 제 식구 감싸기라서 안 하는 건가요? 그럼 특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양쪽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양쪽의 측면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 조상원 네. 4차장이나 뭐 최재훈 2부장 특수이부장 이런 사람들 강도 높게 수사했으면은 이런 불신 없죠. 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잘했는데 뭐 저런 사진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잘했네 이러면서 오히려 한문혁 검사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텐데 네.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결과나 성과가 안 나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이 힘들기에 취약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뭡니까 모니어 23억 차익 그 수익 낸 거. 네, 그거 확인한 거. 그다음에 그 1차 주포에 대해서 무죄가 났을 때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네. 유죄로 바꾼 네. 거. 이게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낸 그리고 이번에 검사다. 이종호 네. 구속한 네.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나왔다. 그런데 중심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제 주가 조작 문제도 있고 웰바이오텍 문제도 있고 네. 이거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특검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삼부토건이나 웰바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뇌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사 진도가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흔들기가 있었나? 그리고 특검팀 내부에서도 집단 반발이 있으면서 일부는 또 돌아가기로 하고 뭐 이렇게 막 자중질환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단속을 확실히 해서 수사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쭉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이제 신 변호사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추가로 나오는 대로 처리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약간 답보 상태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예. 저도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특검 출입하는 기자들 보면 어디까지는 못 갈 거예요. 뭐 어디까지만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볼륨이 크고 난이도가 사실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못해 뭐 이러지만 저는 이제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미 공천 개입도 지금 확보는 했는데 그게 이제 현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보는데 이를테면 김영선 의원 창원지방법원 재판에서는 판사가 이거 공천 회의록 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네네. 근데 특검도 쥐고 있는데 이게 수사 기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내는 입장이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뭔가 이 실체는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판사도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우리 압수수색을 네. 직권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도 제한적이지만 하긴 하거든요. 네. 그걸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실체 파악의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겠지만 이거는 없는 사건은 아닌 거예요. 공천 그러니까. 개입도 그렇고 예. 야 싹 미르라고 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이 육성까지 나온 맞아요. 상황에서 예. 저는 이 부분을 당연하지만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역방향도 있고 대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필 규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내란 특검팀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 조금
저는 길진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저도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좀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교란 작전, 그것도 피의자와 그 측근이 교란 작전을 펼치는데 거기에 좀 약간 그 포획된다? 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조금 더 특검팀이 자세를 고추 세우고 올바르게 수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대검 감찰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쿠팡 그다음에 띠지 이 두 네, 가지 네. 사건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이제 요구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네. 근데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도 관봉 띠지 사건의 결말이 그거 그 수사관이 잘못한 거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미진한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봉권 띠지를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뭐 범위에 대한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다 면죄부식의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이거 결단을 내려서 법무부 장관도 특검 상설특검 법에 따라서 특검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규모는 뭐 일반 개별법에 의한 특검보다는 좀 적은 규모지만 네. 그래도 이 검찰의 문제를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 순리대로 하는 그 저는 정성호 장관의 결단을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네. 이거 만약에 수사해 보면 저는 결과 다를 걸로 봅니다. 그 이유가 관봉권 띠지를 없앴는데 미심쩍은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제가 가장 이상한 건 그거예요. 최재형 검사가 1월 10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잘못했구나를 깨달았는데 4월 달까지도 아무 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 말 맞다나 이거 실수로 잃어버렸다. 그럼 분실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즉각 실행을 해요. 즉각. 그리고 본인에게 규칙이 없으면 더 해야죠. 그렇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거는 분실 내지는 과실로 보여지진 않고 네. 의도적인 은폐 조작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가 이게 4월 달쯤에 바깥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후속 과정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도 이거는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숨기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김정민 수사관도 네. 나와서 답변할 때 보면은 눈 동자 있잖아요. 네. 눈 동자가 굉장히 바빠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니 그분들 저것도 네. 커닝 페이퍼도 돌리고 막 그것도 그랬잖아요. 돌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꼬리 자르기 내지는 하급 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까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긴 말 필요 없고 상설 특검이 이거는 수사를 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밝히는 수밖에 없다. 네. 저렇게 봅니다. 오늘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아유, 또 그렇더라고요. 상설 특검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필요하면 또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다 떠나서 관봉권 띠지 사건의 핵심은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건진에게 관봉을 5천만 원짜리 관봉에서 도합 1억 4천인가요? 해당하는 금액을 누가 전달했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인 이 관봉 띠지를 아니 관봉권을 누가 건진에게 갖다 줬냐? 루트는 어디고 실제로 준 주체는 누구냐? 이거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보수나 어떤 그 반격에 놀리는 그런 또 특검이냐라는 거랑 네. 공수처는 뒀다 어디 쓰냐 예, 이거 예, 같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구조에서 이게 다 검찰 내부의 비위 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에 맡길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종적인 기소권을 지금도 이제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를 경유해서 넘어가더라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 또 공수처가 지금 그럼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느냐? 공수처 전 처장 대행 다 입건돼 있습니다. 네.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인사 내고 있지 않는 그 틈을 해서 수사를 완전 무마하려고 했어요. 나 직을 걸고 나 압수수색 너네 이거 진짜 하면은 통신 영장 발부받는다고 청구하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직을 던질 거야. 통신영장 같은 거는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 수사 일선 수사 검사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개비가 필요한 부분이지 네. 뭔가 신생 사건을 볼륨 있는 걸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 특검 때문에 또 특검을 하네 그러지만 신은규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듯이 인력과 기간 자체가 이 정말 법으로 예. 이 진행이 되는
그 특검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해요. 이거는 이미 좀 무르익었고 빨리 상설 특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 아니 저 이번에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피부과 가가지고 점과 잡티를 좀 제거하고 왔는데 어쩐지 얼굴이 깔끔해졌네. 11개를 제거했습니다. 11개. 아니 11개가 있으니까 11개를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네. 아니 20개가 났으면 20개를 쏘죠. 그렇지. 뭐한 적절한 9개는 비율을. 빼줘야 됩니까? 네. 11개만 하고 9개는 좀 놔두자? 또 뛰러 가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정리될 저는 뭐 때까지. 특검이 많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럼 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라고 했습니까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건 너무 좀 하찮은 얘기인 네. 것 같고 근데 다만 특검이 많은 건 맞으나 성과를 보여야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3특검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좀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설특검을 할 때는 정말 그 수사 인력들에 대한 선별이라든지 파견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굉장히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고 네. 반드시 좀 성과를 내는 전 성과만 내면 특검 무한대로 해도 상관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 주신 대로 특검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만큼 수사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다. 그리고 성과가 날 때까지 좀 우리 국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뭘 또 특검을 하냐. 그리고 여기서 대충 덮자.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내란했다 치고 이제 여기서 덮고 넘어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당시에 어떤 범행들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국민들이- 여기에서 네. 스톱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맞습니다. 것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특검 보면서 좀 이렇게 답답한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특검이거든요. 네. 특별검사. 네. 특별히 붙잖아요. 네. 그럼 성역 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성역이 많이 보여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사 역량의 문제도 아니고 수사 의지의 문제인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고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수사 의지 차원에서는 왜 저기까지 안 들어가지?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저는 정말 특검에 뭐 합류하거나 뭐 내지는 특검을 짜는 이런 업무를 맡은 분들은 정말 사명감 갖고 해야 된다. 이거 네.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아이, 못 밝히면 끝입니다. 신인규 마지막이에요. 변호사 같은 사람이 특검팀에 좀 들어가서 특검으로 잘했을 활약을 텐데.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정당 가입 이력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4년 전에 네, 가입하지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답답해요. 앞서 우리가 이제 그 김건희 특검도 얘기했지만 그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 또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끌어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은석 특검도 딱 1회 그죠? 그리고 최혜병 특검팀 안 나와버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일들이 네. 계속 반복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속 시원하게 뭔가 수사가 확확 진행되고 있다라는 일감을 못 받아서 국민들의 답답증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국민을 믿고 좀 세게 하시라. 예, 네, 특검 네. 수사 특검님들, 특별검사님들께 좀 간청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원철 네,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가지 재판은 전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 유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장 물러나라 사퇴 요구가 나오다가 오늘 아침 급기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장 재개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비집고 들어가고 욕을 하기 위한 욕, 비난을 위한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분하게 뭔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거의 격파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로직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정말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 대장동 여러 재판의 변호인이었으니까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 무죄라고 본다. 네. 그러나 아마 정답은 이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맡은 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라는 게 좀 더 맞는 답이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여러 좀 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공직자의 면이 있고 이 사건을 담당했었다는 건 지울 수 없는 또 이 이력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아가서 이 물론
물러나라고까지 그러면 본인들이 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나아가도 예. 너무너무 심했었는데요. 그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기까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함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빨도 안 아니 먹히는 이완규 거예요. 법제처장을 안 헌법재판관에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좀 그런데요. 방금 전에 그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제이드 김님이신 거죠. 예, 내란과 계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취재하고 이야기하시는 장윤성 기자님 지치지 마시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장윤미 신인규 변호사님도 화이팅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속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정권을 흔들겠다. 국민들이 지난해 그 엄동설안에 전부 나가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권을 바꿨더니 계속 흔들다가 이제는 재판 재개해서 대통령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조원철 법제처장에 관련된 얘기부터 하면 네. 조원철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또 심지어 그 변호까지 맡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직자 신분이니까 저는 저렇게 야당 의원들의 의도된 도발에 대해서 전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앞으로는 저는 더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반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제처장 신분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회피한다든지 조금 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원철 처장에게. 그렇죠. 왜냐면 예. 그게 왜냐면 이 정치권의 빌미가 그 되니까.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 필요가 없거든요. 예, 물론 굳이. 저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예. 이제 억울하고 이 부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그건 정당에서 할 일이고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 조희대 사법부와 저는 원팀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 5월달에 있었던 파기환송 판결도 원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원팀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정말 저는 국정조사나 더 심한 네. 것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전에도 보면 직위원 재판부도 항상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 주잖아요. 이익을 주잖아요. 원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원팀을 전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년 6월까지 임기입니다. 인사권을 2번이나 행사를 합니다. 네. 그 판사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조희대. 당연히 조희대 눈치를 아니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원팀이고 지난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와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와서 하느냐? 전 나름의 지금 사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심심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아니 그분도 고법원장이고 그동안에 법원장도 해봤을 텐데 이런 말 했을 때 비판받을 거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뭘까? 결국에는 조희대 체제하에서 5월 1일에 네. 올해 5월 1일에 했던 그 사법의 내란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들은 전열도 다 가다듬었고 본인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써서 해버리겠다. 재판 진행하겠다는 전 의지를 보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앞으로. 근데 일각에서는 아유 그래도 그건 너무나도 나간 생각이고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파기환송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내란 일으킬 때도 그랬거든요. 네. 내란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윤석열의 의지의 영역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계엄을 하냐. 음모론을 또 얘기하냐 음모론을 이러는데 얘기하냐. 내란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 음모론이라고 저한테 공격했던 분들은 아무 책임을 안 져요. 네. 국민들이 가서 수습했거든요. 네. 저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거를 음모론으로 그럼 이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직위원회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설명해 보세요. 조희대의 사법 내란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박성재 영장 기각 나고 이번에도 인종섭 이하 영장이 다 기각 나잖아요. 다 기각 그 조희대의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임성근이야. 키즈들, 네. 영장 정당 판사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사인이 5-6개가 나왔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괜찮은 거야. 사법부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를 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한마디만. 그런데 고법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요. 네. 이중부정이니까 완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판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는 거죠. 의지의 의지죠, 표현이다. 의지. 우린 한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대목에서 신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자고 제가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입이 아프다, 입이 아파. 근데 안 신입에서 입이 했어요. 아프다. 근데 안 하고 나서 한덕수 영장 기각 나오니까 9월 초에 내란 재판부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네.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위원 탄핵을 9월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직위원 탄핵도 지금 안 하고 지금 벌써 이제 11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다 물 건너갈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답답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저는 전선을 제발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또 법 왜곡죄니 뭐니 또 새로운 법안들을 계속 던지는데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선을 좁히는 차원에서 직위원 문제, 조의대 문제만 저는 가지고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헌법 84조를 구체화한다. 그래서 저는 법으로 박아놔야 네. 저 사법부가 누가 들어와도 못하는 거 그리고 했을 때는 그때 탄핵을 시키면 되거든요. 네. 법률 위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를 지금은 해놔야 된다. 네. 근데 이거 하면은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난리 칠 때는 역으로 받아치면 됩니다. 니네 사법부가 이렇게 한 걸 봐라.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예, 예. 근데 설명을 안 하고 야 국민의힘 니들 나쁜 놈들이야 손가락질만 해가지고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5대5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계속 그렇게 쓰니까. 부추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정무적으로 아까 조원철 처장님만 정무적 판단하실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진짜 100배 1000배 예. 더 정밀하게 예. 전략을 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전 이걸 가지고서 접근을 해서 사법 문제도 풀어야지 국회가 그냥 돌격 앞으로로 하는 식으로 전선을 넓히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네. 전선이 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변호사님?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내란에 모의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특검에서는 좀 선을 긋고 있고 이제 네. 혐의가 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 같고 저는 좀 유의미한 게 지금 당장 저는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3원의 내란 뭐 전담 재판부 등등이 됐으면 실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오늘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뜬다. 네. 그럼 이제 기록이 이송이 되면서 변론 갱신 절차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7개월인가 끌었던 예,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되기가 또 어렵게 어렵다. 된 부분이 예. 있고 직위원 탄핵과 관련해서도 검찰도 너무너무 혐의가 거의 뚜렷해서 헌재도 심증이 거의 99% 왔지만 그때 수사 중이니까 기록 좀 줘봐 이랬을 때 기록이 한 장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체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유무죄 왜냐하면 법률 헌법의 위반을 전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이 절차에서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는 기각률이 거의 100%에 수렴하게 되고 지금까지 선행봤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지금 못하는 거고 다만 국감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전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내란의 그 밤에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가 네.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선일보에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왜 그런 심야 긴급회의를 했느냐? 왜냐하면 계엄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군 계엄 사령관 하에 사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라는 게 그날의 대법원의 워딩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을 믿고 같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사법개혁은 별도로 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대법관 증언 이렇게 아마 그 틀거리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사법개혁도 네.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좀 TPO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좀 끝내고 네. 이 사법부 문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도 안 늦거든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단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대법원 증언하자는 대법관 그거 증언하면 누가 제청합니까? 네. 조희대가 제청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조희대가 제청하고 국회가 물론 동의권은 있지만 조희대가 제청하는데 그걸 지금 왜 급합니까? 직위원이 더 급하잖아요. 네. 그럼 직위원 문제부터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만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요. 법원 노조가 이미 여러 차례 네. 성명을 냈고요. 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현직 판사도 제 기억에 5명 이상 냈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2번 이상 냈어요. 네. 이름 걸고. 예. 저도 뭐 수백 번 얘기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여론을 못 모아낸다? 그럼 그때부터는 저는 무능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논거가 차고도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국민적 여론을 7, 80%를 못 모아낸다? 네. 그건 정치력의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렇게 돼야 탄핵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왜 이걸 안 할까? 네. 그게 너무 답답한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만보양보해서 제도를 가지고 하나 딱 걷는다 그러면 전 딴 거 다 사법에 관해서는 다 뒤로 미루고 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고요. 네. 지금 딱 전 했으면 좋겠는 게 그냥 부동산 정책하고 엮어가지고 전 수요 분산책. 네. 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내려보내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종? 아니요 충주. 충주? 충북. 아, 거기가 가자. 충북에 딱 정중앙에. 네. 충북에도 딱 그 뭐 음성 옆에서 네. 충주가 딱 중앙이에요. 네, 호수도 충주로, 있고. 충주로. 충주. 아 이거 예를 들자면 네. 충북을 사법수도로 해가지고 대법원과 헌재를 내려보내요. 네.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사법 개혁에 대한 접근은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뭐 물리적인 이전 요 정도만 부동산하고 엮어서 하고 네. 나머지는 좀 뒤로 일단 네. 미루고 지금 가장 급한 건 이 지기현과 조이대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안 하고서 입이 2027년 6월까지 그럼 무슨 수로 싸울 거예요? 무슨 수로 이걸 정리합니까? 특검을 100개 해도요. 사법부가 영장 전담 판사만 남부지법하고 중앙지법에만 세팅 딱 해놔가지고 조이대한테 충성하면요. 사법부가 수사를 방해를 해요.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큰 이게 문제예요.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일단 그 특검에서 수사 열심히 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도 안 했지만 특검이 일부는. 아니 뭐 열심히 하는 특검도 있으니까 특검팀 안에. 그래서 기소하려고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겨야 되는데 뭐 그게 지금 번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이렇게 좌절되는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원 포인트로 먼저 해결을 하자. 최우선. 그렇죠. 최우선으로 이걸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뭐 재판소 헌재를 어떻게 할 거라든가 뭐 이런 거대 담론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막 이거를 복잡하게 다 펼쳐놓고 뭐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니다. 근데 네. 혹시 치과 가보셨어요? 치과? 충치. 충치? 딱 네. 통증 왔을 때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면 때우든지 뽑든지 하면 편하거든요. 예. 참다가 가면요. 진짜 수습불가까지 갑니다, 상황이. 잇몸 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예.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네. 지기현 조이대 문제 이거 정리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이 사법 내란에 동조한 행태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내년 선거를 생각한다든지 뭐 여론을 자꾸 재면서 안 하고 이게 타협적으로 계속 밀려나는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내년 초 되면 더 어려워져. 왜 기억도 희석되고 예. 정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수십 번 하면 이제 피로도도 일부 생기죠. 자꾸 여론은 분산되죠. 이거를 그럼 안 할 거면 그냥 영원히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할 거면은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근데 이걸 늦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딜레이 되어 왔거든요. 예. 문제 처리가 안 되면서 그럼 전선을 넓혀 왔죠. 네. 저는 이거 언제까지 했다가는 내년 가서는요. 더 큰 혼란과 이거 더 큰 수습불가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단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전 정치권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그 12.3 비상계엄 그 내란의 밤에 우리가 혹독하게 겪었던 그 엄중함을 다시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할 것들 위주로 당장 치워야 될 문제들 먼저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아유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아니 그리고 판사들한테도 마음이 급해지네. 아니 판사들한테도 네. 보세요. 지기현 같은 저 문제 하나도 정리를 못 하는데 네. 제주도에 그 애기 쓱 보러 가는 판사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저도 저한테 탄핵권 있으면 제가 발의하겠어요 그냥 책임지고 총대 메고 근데 네. 없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진짜 국회 왜 안 하는 의원이야죠. 거지? 왜 지기현 판사에 대한 근데 이걸 안 하면요 답답하다. 다른 판사들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게 더 두려운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지기현 판사 문제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으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늘 시일야 방송 대곡을 또 쓰셨는데 예, 하여간 좀 유념해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다라는 표현을 이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건희 씨 사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경복궁. 그 다음에 근정전에 가서는 심지어 어좌에 앉아가지고 왕놀이를 했다. 뭐 그 맞습니다. 영상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정과 추론이 네.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김건희 씨 측의 유정화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이 사진 유포자 누군지 아는데 적당히 해라. 예?
진보 언론에 이런 사진 넘기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이거 김건희 씨 뜻이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지칭할 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음. 쓰잖아요.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네.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의사를 확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입을 대신 빌려주는 주체니까 김건희 씨의 의사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변호사도 이런 워딩 잘 안 쓰죠. 뭐 간간히 해라. 뭐 이 정도만 해라. 정도껏 해라. 이거 왜냐하면 딱 위험해요. 딱 법률적으로 저희가 판례를 보면 너 고소할 거야. 이것도 협박죄로 인정이 되는 판시가 있거든요.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아침 라디오 방송 갔다 왔는데 더 있어서 이러는구나. 왜냐면 사진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셀카를 그쵸, 찍진 그쵸, 않았을 그쵸.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계속 같이 동선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전담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하나 짝다리 짚은 것만 찍었겠느냐. 상식에 맞지 않아요. 더 있겠죠. 완전 많겠죠. 예. 어제에 역대 대통령도 못 앉았던 거예요. 왕만 앉으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남기고 싶을 겁니다. 앉을 기회가 있었다면 네. 누구든지 특히 김건희는 더 그런 공적 인식이 없으니까. 이거 안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꾀를 내는구나라는 오히려 의혹을 더 부풀린 거예요. 이 워딩이. 이 네. SNS 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진은 정면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찍은 사람이 필경이 있고 이것은 전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알바생 아닌가. 예, 그때 좀 자기의 있었고. 그걸 막 올렸던 그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그 지금 곤영합 명성하고 침실이었고 곤영합.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시해당한 장소이기도 하죠. 이 곤영합에서 10분 동안 문 닫고 아무도 없고 다 둘만 단둘이서 있었어요.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속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일파만파 나와요. 커지고 있어요. 신명선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시점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V0와 V1이 가서 국정운영 상의하고 나왔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국정운영 상의를 상의했겠죠 했다. 국정운영을 예, 당시에 예, 예. 김건희가 뭐 어디 더 빼먹어야 되는지 예. 뭐 어느 점에 국정농단 시점인지는 10분 좀 동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뭐 특별 지시를 내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모습 보면은 저거 약간 북한에서 하는 현지지도 모습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그 마포대교에서도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을 내리고 대놓고 했죠. 네. 그 모습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거고 이게 과연 김건희와 유정화 변호사와의 조율된 메시지 아니냐 이제 이게 좀 관심사인데 지금도 유정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안 자른다는 거는 네. 자기 의사를 좀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저는 뭐 법 위반을 운운하던데 저게 무슨 국가 기밀이 됩니까? 뭐 끽해봐야 초상권 침해니까 민사소송 해가지고 네. 한 50만 원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거 뭐 형사적으로도 아무리 겁박해도 입틀막 하던 시대 지나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것뿐만이 아닐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가 문화유산 그죠?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다가 경복궁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가 수장고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장고를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수장고에 들어간 이유는 수장고에 있는 문화유산 우리 문화재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간 거 아니냐. 그랬다가 경복궁으로 이동을 한 건데 수장고가 키포인트다. 김건희가 수장고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은 국회 문체위에 저도 이제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보한 내용에 결과가 대해서 있었으면 어떤 좋겠네요. 결과가 진짜 나올지 이상한 사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가서 왕놀이하고 놀다 온 그런 건 거다. 아닐 거예요. 이런 차원은 네, 아니라는 네, 아닐 겁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껴 먹을까를 보고 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군침 흘리면서. 그렇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 범죄 한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렇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진 가지고 계속 핑퐁 게임 하면서 본질을 물타기 하거나 본질을 흐리려고 할 때 핵심은 수장고에 있다. 수장고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요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좀 저 사진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3월 5일 경으로 맞아요. 지금 얘기가 예. 들어오는데 그럼 제가 기억난 게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3월 9일에 전당대회 했거든요. 전당대회 막바지 상의하러 들어갔겠네 둘이. 윤석열과 김건희. 전당대회 막바지 예. 전략 상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참 이 한때 대통령과 부인으로 있었던 두 사람이 저지른 만행이 너무나 크고도 복잡하고 너무나 많아요. 많아서 네.
한 해 두 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거듭하면서 올해 또 내년에 미진하면 그 다음 해까지 확인해서 그들의 만행을 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어떤 생각 드냐면 네. 윤석열 김건희는 뭐 우리가 평생 다 정리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 윤석열 김건희의 분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맞아요. 국민의힘이나 저 개혁신당 쪽에 많이 있는데 전 이런 정말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흐름에 편승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 안 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문제를 바로잡는 걸 또 비판하잖아요. 네. 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윤석열 김건희 둘만 가지고도 이 대한민국이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최혜병 특검팀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 직무유기 관련해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임성근 구속 이후 첫 번째 조사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어제 의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장도혁 대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그날로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 떠나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렇게 딱 그 워딩이 돼버리면 이게 중도 혹은 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판의 빌미를 준다는 점은 이게 워딩을 사실 좀 똑바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법 이름이 뭐 재판중지법은 아니겠지만 형사소송법 내지 뭐 이런 부분을 네. 규율하겠다는 건데 예, 예. 아마 그 프레이밍에서는 벗어나긴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해외에서 미테랑 대통령으로 기억하는데 파리시장 재직 시절에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막 기소되고 관계자들 처벌받는 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근데 프랑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냐? 다 재판 정지했습니다. 법을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그 마무리 수순을 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란 외환해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 네. 이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균택 의원이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형사교과서를 다 해봤을 때 다수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재판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해석의 영역이고 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상권분립 법관의 독립성 얘기하는데 법관의 독립성은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견제받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선택한 최고 선출직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재판을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이 판시가 아예 없나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요 대통령의 어떤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는 해외 정상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이 선출직과는 완전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이미 판시가 나와 있어요. 종합하면 지금도 이건 멈추는 게 맞다. 거기에 불안하니까 하나 더 얹었을 때 그 파급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용민 의원의 취지는 저 100% 동의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왜 이름을 저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지어야 그러니까. 되는 이름을 왜 네. 먼저 민주당이 얘기하는지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마땅한 발언이 생각 안 나면 그냥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름을 좀 더 뭐 정치적인 수사를 넣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조이대 사단 봉쇄법. 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이구 좋네. 조이대 사단 봉쇄법. 조이대 사단 뭐 망동 봉쇄법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망동은 괄호 열고 그냥 봉쇄법 하든지 예. 저걸 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아우 저거는 정말 정무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바로 무슨 뭐 정권 중지된다면서 또 아마 저 그렇죠. 워딩을 또 갖다 쓸 겁니다. 그렇죠. 재판중지법이라는 예, 식으로. 예. 재판중지법이 아니요. 이미 중단돼 있어요. 이미. 뭘 중지시킵니까? 예. 중지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빗장을 열고 예. 사법 내란을 또 한 번 하겠다는 그걸 막겠다는 건데 네. 아니 중단된 그러니까 걸 사법 내란 방지법. 2차, 3차의 추가적 사법을 동원한 내란을 방지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사법 내란 방지법.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하면 내란이라는 말도 너무 인플레가 많이 들어가면 예.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안 하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조이대 사단을 봉쇄하는 법이다라고만 하면 되지 저걸 왜 이 대통령까지 해서 재판 중단이라는 얘기를 쓰느냐 저거는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변경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취재 편의점은 오늘부터 조이대 사단 봉쇄법으로 우리 저 통일해서 드림연구소에서 망동 봉쇄법으로 여기서 그냥 망동을 망동 봉쇄법으로 저작권료를 예. 조금 내주세요. 아니 그냥 마음껏 쓰세요. 저작권료를 마음껏 좀 내고 쓰세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거는 예.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할 때 지금 저 내용만 딱
딱 떼서 나오니까 국민들이 5대5로 보지 그동안에 지기현부터 조이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저걸 마지막에 그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김대웅 고법원장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을 좀 프렌들리하게 국민 프렌들리하게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그럴 그러세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간단한 속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하고 아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초국가 범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하겠다라는 입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 내일 오전 방송까지 네. 마무리하고 저희도 이제 경주로 가서 APEC 바쁘시겠네요. 취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큰 판이 열리면 항상 이렇게 소수 매체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취재 편의점 함께 꼭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예, 힘을 저도 실어주시기 응원과 바랍니다. 힘을 더 예. 실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취재가 쉽진 않습니다. 예, 녹록지 않고요. 그래서 더욱더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지원,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오후 기차로 바로 내려가서 예, 저녁부터 취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에이펙 경주 상황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취재 편의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곧 오신 분입니다. 네,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든든한 두 분. 네, 용감한 기자들. 예, 어디든 마이크 들이댄다. 네, 다 질문한다. 시진핑한테 한번 합니까? 예, 시진핑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트럼프. 싶습니다. 트럼프. 먼 발치에서나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예. 어떻게 마이크 들이댑니까? 보이기만 하십시오. 예, 예. 지금 이번 주에 진짜 그야말로 슈퍼위크여가지고 바쁩니다. 마음도 바쁘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스케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일단 광고부터 소개를 하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웠어요. 예,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25년 전 아름다운 재단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돈을 아름답게 쓰는 사회로 바꿔보자라는 소망을 품고 시민과 공익활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고 2000년 8월 4명의 시민 기부자와 함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립 정신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재단다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이 여정은 아름다운 재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름다운 재단과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사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사람, 선의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름다운 재단은 25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있는 우리와 닮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으고 모아서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은 100%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이 주인인 재단입니다. 25년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득한 애정을 받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여러분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민간 기부,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부하고 또 그 기부한 기부자가 있고 또 기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재단 같은 이런 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기부해도 됩니다. 예. 뭐 의인 기금도 있고요. 이렇게 용감한 기자 기금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열심히 취재하고 용감하게
성역을 가르지 않고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을 위한 용감한 기자기구. 제가 오늘 하나 아이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에서 네. 기부 많이 하시고 또 기부를 통해서 또 좋은데 의로운 일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해드릴 그런 거 하면 것은 저희 취재가 좋았다면 1,000원씩 그렇죠. 이런 거 기부해 그런 주시면 기부 모아가지고 그렇죠. 또, 모아서 또 더 좋은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기틀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글루타셀입니다. 자, 박형광 준비됐나요? 요즘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말레이시아 이거 갖고 갔었어야 됐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네. 빨리빨리 뿌려야 됩니다. 자, 자극받은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입니다. 따라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피부가 얇아지시니까. 그래서 이런 어르신분들 그리고 약을 쓰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홈쇼핑에서 파는 무슨 그 화장품 있잖아요. 막 뿌리는 거. 그런 것도 그것도 글루타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트 같은 거요? 미스트. 네, 그래서 제가 글루타셀이 기본이구나. 이 기본에 충실한 글루타셀. 박형광만 뿌리지 말고 여러분 뿌려보십시오. 다 뿌리시기 건조하기 바랍니다. 때문에 요즘에 예. 좋습니다. 예, 건조한 날 글루타셀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시 하나 들어왔어요. 예. 오. 주린이 주식 변돈 아주 편의점에 좋네요. 기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번 돈 예. 편의점에 기부. 너무 좋네요. 네,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라고 했더니 또 저희한테 기부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도 많이 기부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박형광 기자,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늦게 들어오셨죠? 네, 어제 11시 한 반쯤 아이고야. 떨어지면 거기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 떨어지면 네. 이제 뭐 검색대 통과하고 뭐 이러면 또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아이고야. 용산 와서 집에까지 가면 한 1시간 새벽 1시 좀 넘어요. 야, 대통령실 출입 기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경주 갈 거 오늘 경주 가지 예, 않습니까? 오늘 경주 또 가죠. 경주 갈 것도 짐 싸고 아이고. 한 3시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짧은 일정인데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말레이시아 일정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환송, 환영 다 포함해서 8개? 한 8개 정도 예, 됐죠. 일정이 기자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제 이제 간날 대통령이 만찬을 했잖아요. 네네네, 동포간담회. 공포만찬 시작으로. 네, 그때 저도 갔는데 그 원래는 뭐 약간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전 들여 보내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예. 들어가서 봤는데 예. 제가 그 본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기자들이? 그게 동포만찬 간담회 네. 현장 취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돼서 들어갔어요. 예, 출입증을 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패스를 시켜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 중에 가장 피곤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예.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견 슈퍼위크가 다가오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도 긴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만 해도 정상회담을 4차례를 했어요. 와. 네, 캄보디아 정상회담 그쵸, 아침에. 하고 그 아세안, 예. 한 아세안 예.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음. 한중일 참석하는 네. 그것도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그렇게 4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한 거니까 네. 피곤할 만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내 간담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약간 건강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함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슈퍼위크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 준비하는 것도 좀 바쁘고 뭐 네, 이런 네. 여차저차해서 아마 예. 기내 간담회는 없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지만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순방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빡빡하죠.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대통령 뭐랄까
이거 빠르게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내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야 어떻게 하루에 4개 정상회의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잡아.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방이 굉장히 힘든데 이번 슈퍼위크는 해외 순방보다 더 빡빡한 일정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최국이고 뭐 만일의 사태나 혹여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콩할 만한 거라도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러고 있다. 이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그 보도가 꽤 많이 나오던가요? 사실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긴 했었어요. 예. 저희도 대통령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계속 그 뭐 브리핑도 나오고 뭐 현장의 상황도 계속 전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것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에이펙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번 말레이시아 순방이 좀 빛을 좀 덜 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우리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가지고 사실상 뭐 이 외교적으로 좀 결례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꾸짖고 왔거든요. 캄보디아 총리. 네, 우리 면전에서 예. 우리 한국인 굉장히 불쾌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우리 그 범죄 때문에 너네 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라고 하니까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가 신경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재하고 있는 TF도 만들었어요라고 네.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어딜 가서 꿀리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이 됐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그런 순방이었다라고 아유, 저는 봅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네. 저는 그 후진국 비슷한 그 중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개발도상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에서 선진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들 뭐 독일 유학 가고 이러면 뭐 선진국 주민 뭐 이렇게 해서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뭐 가난이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걸 모르고 큰 세대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상당히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훈만회 총리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게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대통령 지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 날 거기 그 장소에 네. 누구였죠? 프랑스 대통령이었나요? 네. 프랑스 대통령이 와 있어서 네. 그게 접근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상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늦은 거라 우리나라도 양해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지각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효정 대변인도 좀 바로 잡더라고요. 네. 뭐 호주 총리다. 호주 총리. 예, 호주 호주 총리 총리. 모터케이트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상 오늘부터 에이펙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 우리 언론은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정주 기자는 에이펙은 취재를 어느 팀인가요? 정선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CBS. 댓글에서 빨리 이정주 말해라고 말 좀 시켜라고 지금. 이정주 말해라. 예. 아니, 저는 근데 그 에이펙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에이펙은 저희 이제 팀이 있으니까 네, 사회부나 예, 뭐 또 지역 외교. 주재 기자랑 외교부 주재, 예. 그리고 예. 저희 챙기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네. 이게 다자회담이니까. 예. 근데 행사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연불보다 제밥이죠. 그러니까 에이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4대 열강이 다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연관된 지금 일본, 중국, 미국 그렇죠. 이렇게 왔으니까 이 정상회담을 지금 어떻게 펼쳐서 여기서 보면 릴레이식으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2, 3일 간격으로 계속 회담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에이펙은 이번 주 금토예요. 맞아요. 사실은 31일, 1일. 예. 딱 말일에 이틀. 있는데 맞아요. 이 주가 이제 앞에 정상회담이 잡히면서 지금 이슈가 된 거라서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제 가장 큰 거는 북미회담이죠, 사실. 네. 그 북미 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아, 아세안 저는-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 네. 또는 또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 저는 좀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안 희망.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 됐으면 좋겠다. 예. 네, 그리고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께서 원래는 굉장히 북미회동 안 될 거야라고 예, 예. 단언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순방 가서 브리핑을 할 때는 내가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다. 네. 정도로 약간 말을 선회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리고 음. 트럼프 자체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 분야의 또 전문 기자 아니십니까, 우리 윤서 선배께서? 아니요, 전문 기자 아니고, 예. 아니 보니까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하고 지금 트럼프 간의 회동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회담이 중요한 것은 다카이치조차도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받으면 예, 그 참 지금 미국이 거의 내란 직전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왕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세상에. 예, 예, 그러다 노킹 보면은- 시위가 지금 막 있죠. 예, 그러다 예. 보면은 사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명분 그리고 막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네.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의 이제 데피니션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 저거 이제 상장 수집용이죠 사실은. 상장 수집소. 예, 예, 예. 예, 예, 노벨 예. 평화상의 이 강호의 도가 지금 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노벨 평화상 사실은 그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오바마 때부터 퇴색됐다고 봐요. 네. 오바마가 평화상을 너무 일찍 받은 바람에 네. 결국은 그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바마가 북미 관계나 내지는 뭐 북일 관계 그리고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예, 그놈의 뭐 전략적 인내하면서 사실 그냥 현상 유지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죠, 사실. 근데 트럼프는 좀 돌발적인데 저는 북미회담은 조금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상호간세는 타입이 됐다고 봐요. 오히려. 상호관세가? 예. 네, 상호간세 얘기를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외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쉽지 않다. 네. 타결되기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 이걸 구체적 합의문이 뭐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잖아요. 이건 타결됐다는 소리예요, 사실. 예, 이게 그렇게 보는구나. 어려운 국면에서 예.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그 깜짝 이벤트를 하기 그렇죠. 위한 거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외교 이벤트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통상 외교 이벤트는 이렇게 깔아놔야 네. 우리가 상황에서 힘들 것 같은데 해야 네. 짜잔 해야 이 효과가 있죠. 이 정도의 돗자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돗자리 한번 제가 지금 김정관 장관이나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송 보면 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 네. 지금 말하자면 다 알고 하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좀 이거는 근데 들고. 취재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냥 어차피 취재가 촉이나 되지- 감으로. 네, 이거는 이제 추론과 기자의 네. 전망으로 보는 거지. 네.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북미회담 왜 제가 힘들다고 봤냐면 네. 딴 거보다는 그 장소와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네. 갑작스럽게 했었잖아요. 과거 2018년에 왔을 네, 때 네. 트럼프가 그러면 이번에 어디서 할 거냐 첫 번째 네. 장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가장 회색지대, 교착지대, 그레이존인 판문점이 잡았어요. 근데 트럼프 성격상 그리고 외교 이벤트 성격상 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판문점 너무 식상하잖아요. 만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곳.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로 가서 만나는? 독도 이런데. 예를 들면 괜찮죠? 오늘 네. 이정주 너무 멀리 간다. 멀리 가네. 사람들 다시 오세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독도 말한 바람에 네. 방금 그 말한 상호관세까지도 신빙성 힘들었어요. 제가 그 리스크를 안고 한 말입니다. 예. 알고 한 말. 확실합니다. 기자는 맞네. 기자는 맞아. 예. 저도 칸막이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상호관세란 이거는 다르게 봐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만큼
지금 장 선배나 박 기자도 저한테 에? 독도? 이 뭐야? 이게 정신병자 아니야? 약간 이런 눈빛으로 그것까지는 아니고. 얘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근데 이런 반응. 톰킴님이 정주도사. 네. 정주도사. 예를 든 거예요. 물론 네. 이제 독도는 이제 그럼 다카이치까지 와야 되는 네. 거라서 그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인데 뭔가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뭐 독도는 신박한 이벤트네. 일본 문제가 네. 있고 뭐 예를 들면 연평도에서 네. 만나자니 네. 이거는 북한을 자극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부산이거나 아니면 평양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간지대가 없다면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반도 내에서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평양으로 가자니 트럼프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평양까지 자기의 결국은 적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물음표가 예, 있고 예.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을 풀 때 평화협정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평양 가고 워싱턴 오고. 네. 근데 지금 이벤트에서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돌아야 되는데 판문점을 제외한 예. 그 어딘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예. 그 관련해서 저도 어제 취재를 했어요. 오. 취재를 했더니 국회 그 정보위 지금은 여당 간사죠. 이제 박선원 의원은 과거에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정보 파트 이제 일을 한 분인데요. 어디가 되겠냐 했더니 그 딱짓기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접촉 장소는 한반도 남반구는 아니다. 한반도 북반구다. 절대 남반구에서 그러니까 판문점 그 이 아래 이남에서 만날 일은 없다. 반드시 만나게 된다면 위에서 만난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고 미국이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미국은 정상회담 준비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다른 저희가 루트로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장소는 아닐 것이다. 한다면 판문각 북측 지역인 또는 뭐 평양 그리고 또 원산 갈바지구 얘기가 그쵸. 나옵니다. 에어포스 원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활주로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원산에 트럼프 타워 지으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현재 실무 접촉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채널 그게 뭐 이제 제네바일 수도 있고 또 뉴욕 채널일 수도 있고. 뭐 그밖에 다른 뭐 중국일 북경 채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미 접촉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제만 하더라도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나중에 정은아 만나고 싶어 뭐 거의 여기 단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당국자들이 NCND인 것 같아요. 뭐 확인해 주기는 어렵고 사실 그럴 만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면 적극적으로 비상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거다 이렇게 우리 안보실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통일부에서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판을 만들어서 정세를 주도할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NSC 차원에서 협의 조율 조중해서 국방 그다음에 외교 그리고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이렇게 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뭐 그 로드맵을 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설레는 마음으로 모르죠. 막판까지. 왜냐하면 만날 때까지 한국에 자기 남아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연기할 수도 있다고. 예,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기할 수도 일정 있다. 이거 연기하는 이 정도면 건 어려운 거의 게 뭐 아니다. 헤어진 전 여친한테 다시 예. 만나자라고 집착하는 그쵸. 수준이기 때문에 전 여친 만나자. 트럼프의 수준이 그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계속 네. 만나자 나 여기 예. 있다.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러고 있기 뻐꾸기 때문에 계속 날리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화답할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일단 최선희 부상이 러시아 벨라루스를 26일 날 출발한 걸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도보다리 회동에 대한 추억도 있고 싱가포르 회동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있고 다만 하노이에서 노딜이 되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 남북관계 또는 그때 북미 너무 관계가 충격이었죠. 그렇죠.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불씨를 트럼프에 의해서 살려지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문혁 검사.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왠지 이거는 이정주 기자가 취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 갔다 오느라고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네. 외교 한번 하느라고 그쵸. 국내를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자, 이정주 국내 기자가 설거지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자, 국내 설거지 담당. 네. 자, 이정주 기자.
아 이게 진짜 그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합방 정식이더라고요. 오. 예, 이게 이제 제가 장 선배님도 장인커님 그 딴 데 나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네네. 네, 봤는데 저도 비슷한 시각이에요. 결론 뭐냐면 지금 한문혁 저 검사의 저 사진이 팩트만 놓고 보면 4년 전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네. 저건 조작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 사진이 네, 본인이 실제 인정했으니까. 사진이에요. 예. 네, 4년 전 사진이 지금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진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다 빼고 네. 담백하게 팩트만 보자 이거죠. 제 말은 사진이 나와서 이종호랑 저런 사적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가 있었다. 네. 오케이. 그리고 4년 후에 특검이 출범돼서 이종호를 구속시켰다. 네. 여기가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 당시에도 만나고 난 다음에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종호를 만나고 나서 2개월 만에 바로 구속 입건시킵니다. 네. 요 사실들 나열해 보면 네. 저도 한문혁 부장검사의 저런 사진이나 예를 들면 저런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분이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냐, 파견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온 마당에는 그렇게 저 사람을 감싸고 돌 수는 없죠. 네. 예,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네. 누가 제 최대 수혜를 봤을까 지금. 이 한문혁 사태를 통해서 네.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 이렇게 따라가 보면 네. 이게 우연일치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최대 피해를 받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이 사안의 핵심. 네. 예, 그리고 이종호를 비롯해서 왜냐 이게 지금 피장파장 논리로 간 거거든요. 네. 네. 특검 너는 뭐 잘했냐? 예, 우리 이렇게 했지만 특검에 수사하는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너도 더러운 칼로 지금 우리를 베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 이런 논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논리를 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예. 이런 의심을 여러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저 사안 보면서 이게 복합방 정식이 뭐냐면 팩트로 봤을 때는 이미지와 인상 비평으로 봤을 때는 한문혁 이상하네 특검이 저러면 돼? 하지만 이게 한 칸 더 들어가잖아요. 지하 1층 2층으로 포연을 가라앉히고 네. 우리가 실체만 딱 바라보려고 하면 네. 사실 이거는 한문혁 부장검사는 수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문혁 부장검사가 예를 들면 저 사진을 찍으면 인과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쵸. 이종호랑 친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네. 저 사진은 이종호랑 친하고 이종호랑 짜웅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너 저기서 보니까 임마 밥 먹고 뭐 목욕탕 가고 뭐 했지 그거 아니에요. 사장 남천동. 예. 남천동. 예. 그리고 서장 뭐 남천동 살제. 그래서 그치.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저 사진의 메시지는 딱 그거죠. 예. 네, 유착됐다, 맞아요. 결탁됐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일종의 주고 분탕질. 그렇죠. 예. 근데 사진이 저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종호를 풀어줘야지. 그렇죠. 예, 그게 이종호 인간관계 구속도 맞지. 하지 말았어야죠. 예. 예. 사장 남천동에서는 실제 풀어주거든. 그죠. 예. 예. 그 사장 누군지 알아. 그래서 결국은 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한 관계와 유착 관계가 결실로 맺으려면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을 치지 않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앞뒤가 뭔가 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 사진이 나왔을 때 그야말로 격분했죠. 수사 검사가 말이야 부적절하게 저런 술자리를 갖고 그러면은 최소한 신고는 했어야 됐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던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2023년 8월의 어느 날 저렇게 술자리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팀에서 수사하기에 재척 사유가 된다. 이렇게 미리 왜 신고를 안 했냐? 그건 좀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제가 취재 과정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여러 가지 팩트를 확인해서 전달해준 이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 저 사진의 등장 인물이 모두 5명인데 그 중에 여성 2명이 등장을 하고 한국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은 이게 이 여성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연예인 준비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는데 이 사진의 실체를 확인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정당에서 한 사람은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당인이고요. 뭐 지방 정치인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지방 정치인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여성 정치인의 후배라는 거예요. 제가 특정 정당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 정당 이름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직접 이거 한국일보가 조금 그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취재 과정에서
이 직접 확인한 이 사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은 배우 지망생인데 이 배우 지망생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사진을 찍어준 게 아니라 배우 지망생이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한문혁 검사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서 제가 전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최모라는 안과 의사가 네. 이제 물론 한문혁 검사하고 별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 뭐랄까 형 동생 네. 하던 사이였고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저녁 먹는 자리에 이 최모 의사가 뭐 이종호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자리가 커지고 밥 먹고 나서 2차로 코로나 그렇죠. 때니까 집에 가서 이제 술 마시고 저런 사진을 이제 촬영하게 된 건데 어쨌든 지금 대검이 감찰 중입니다. 감찰 중인데 요 사진 자체에 대해서 박형광 기자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아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명태균 게이트 취재할 때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메신저 공격 들어온다. 네, 이게 제가 이준석 대표랑 당시 대표랑 이제 친했으니까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 고리 삼아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시작으로 명태균 게이트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야 너 이준석이랑 친했는데 너 보도 믿을 수 있어 없어? 뭐 약간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친했다고 해서 그러면 보도를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걸 야 너 얘랑 친했지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 오래 있어 보면 이런 게 많이 휘둘려요. 근데 저도 습관이 뭐냐면 말보다 행동만 보거든요. 뭐 의원들이 뭐 결시가동 돕겠다. 아니 그거 발의하시고 말씀하세요. 기자들 네, 특. 네, 그치. 말로는 말은 잘안 봐요. 말로는 저도 지구 전체도 구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주 영웅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한동훈이 욕먹는 거거든요. 네. 뭐 최상병 특검 말로만 막 하다가 발의 한 번 못하고 그냥 사라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희병 특검법. 예, 똑같아요. 여태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자기 보고 법사위 올려달랬어요? 10명 모아서 발의하고 빠지는 코스프레도 있어요, 사실은. 친한 게. 예, 그것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가장 수위를 낮춰서 발의만 하라 이거예요. 발의만. 원래는 사실 본회의까지 올린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본회의 이후에는 이제 각 여튼 원내대표니까. 한동훈 얘기는 예. 빼고. 저거니까 저거 보면 이제 한문혁 부장검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 기자하고 똑같은 상황인 게 네. 그럼 박형광 기자가 저도 취재를 하지만 이준석하고 친해서 저 취재를 했는데 너 친하지 않냐?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저기 먼 발치에 100m에서 어떻게 취재해요? 그렇죠. 도청합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네. 불가능하거든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굴 들어가야죠. 예, 원래 네.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겪어봤지만 이준석 쪽에서는 배신자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듣죠. 그냥 결과적으로 야 저 그죠? 박형광 왜? 기자에 너 대해서 나랑 같이 했는데 네. 결국은 어느 선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진 거거든요. 이게 박 기자는 이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냐면 너 지금까지는 나랑 같은 한 차선을 타왔잖아. 근데 취재원하고 지내는 게 짜잘한 건 그럴 수 있죠. 짜잘한 거는 뭐 이준석이 예를 들면 뭐 무슨 얘기하다가 이번에 내가 뭐 원하는 청년 정치학교 누구 뽑았어 몇 명 할당량 뭐 4명인데 5명 내뽑았다 이런 건 큰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근데 명태균 게이트처럼 큰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기자들도 소위 말해 작두에 오르는 거예요. 결단을 그렇죠, 하는 거죠. 결단을.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렇게 하면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도 지금 행동만 보면 결국은 이종호를 그 당시에 자기가 봐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맞다면, 그렇죠. 일기 유착이 예, 맞다면. 예. 근데 결국은 녹음 파일 추가 확인해서 미래에셋 기소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알아내고 해서 그렇죠. 추가 24 기소해서 알아내고, 예. 예. 지금 김건희를 거의 유죄로 예. 지금 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행동만 봐야 된다. 예. 이 사진과 말과 어떤 사적 결탁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연기에 제 개인적 촉으로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 이 사진 내면서 이제 제보자에 대한 제가 메신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제보는 제보라고 치고 우리도 똑같은 논법으로 제보 자체만 제가 바라볼게요. 네. 여기에서 가장 자극적인 연예인 지망생이에요. 네, 한문혁 검사가 네. 의사, 의사 네. 딱 각 나오죠. 그렇죠. 돈. 예, 여성, 여성. 예, 한문혁 권력. 네. 이거 삼각파도 딱 하면 네. 사진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무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 네. 노림수가 거기에 있다. 연예인 지망생이 저는 킬포였다 봐요. 아 그렇죠. 어. 그게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긴 네.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예인 지망생은 남성이었고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그 배우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직 검사들에게 어제 취재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있다. 네. 그러니까 범죄자에 의해서 잘못 엮여가지고 뭐 징계받거나 이런 검사들 왕왕 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상하게 유난히 김건희 특검팀만 지금 파란이 많은 거예요. 그 지금 뭐 어제도 보도가 나왔지만 예, 민중기 특검의 그 사건들 참여 뭐죠 주식 거래 문제 네. 뭐 이것도 제기가 됐었고 시민보 기자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것도 첫 음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파만파가 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진이 특정 제보자에 의해서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대검 감찰 그리고 인사 조치도 된 거예요. 수원 고검으로 그렇죠. 가 있으니까 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된 거고 일단 특검팀에서는 정리정돈해서 바르게 가야 되니까 일단 당신 빠져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시풍파가 많은 이유가 뭘까? 이거 기득권 검찰하고 관련은 없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아니요.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충분히 흔드는 그렇게 건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사실. 특검 누가 이렇게 흔드는 건가? 이런 것도 저는 우리 민원 기자 이정주 기자 같은 분이 박형광 기자 같은 분이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연사 네. 외칩니다. 네, 예. 에이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에이펙은 가지 말까? 에이펙은 장선비한테 맡기고. 예, 근데 전선으로 가야 된다. 이게 보니까 예. 김건희 특검에 대해 사실 기자들이 저도 초반부터 뭐 취재는 된 게 좀 있었어요. 네. 초반부터 이제 삐그덕삐그덕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출범한 지 한 10일, 20일 됐을 때 찬물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안이 명확하게 민중기 특검이 안에서 뭐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인하겠죠. 네. 근데 그 징후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 팀이. 예. 근데 그 김건희 특검의 가장 태생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별 수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새로 세팅을 하고 새로운 권한을 주고 아예 여기서는 외압을 내가 막아주겠다. 너네는 여야 할 거 없이 권력의 어떤 그 눈치 보지 말고 우린 직진만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 그렇게 했죠. 네. 조은석 특검이 게다가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다 예, 중간 간부부터 탁탁탁탁 퍼즐을 맞춰서. 근데 여기는 명태균 수사하던 사람들 그 팀 다 와. 수사하고 어, 있었어? 그치. 데려와. 맞아요. 예, 여기 김건희 특검이야? 네. 하고 와. 네. 양평 조사하냐? 하고 와. 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검증도 할 시간도 없어요. 게다가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 속속들이 사람들이 속속 잘 몰랐던 거예요. 누가 어떤 역학감이 네, 있는지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바구니에 물과 기름을 섞은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난 거예요. 서로 약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화이부동 같진 않아도 이게 하모니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팀에서 하모니가 안 되니까 실적 경쟁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A와 B가 서로 나는 그럼 80점, 82점, 나는 87점, 93점 이렇게 상향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 경쟁은 상대를 깎아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50점 맞으면 내가 51점만 맞으면 되니까 네, 네. 나 공부 좀 덜 해도 되잖아. 그래서 하향 경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외부로 언론 플레이하고 뭐 그 예를 들면 바깥에서 네. 뒤에서 소문 돌리고 이런 건데 김건희 특검이 팀별로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끊임없이 뒷다리 잡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하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검찰 내부에 있는 기득권, 그러니까 친윤 검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종다기한 형태로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종의 물타기를 그렇죠. 통해서 형해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여기서 덮어, 그냥 넘어가. 내란 했다 치고 아무도 안 죽었잖아. 그냥 네. 넘어갑시다. 그만해.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언론이 헛발질할 수가 있어요. 헛발질해서 한번 여기 잘못됐다, 문제다, 막 이렇게 주장해서 판을 교란하는데
동참할 수가 네, 있어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당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취재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크로스 체크하면서 뭐가 진짠지 이거를 발굴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번 사건 취재하면서도 다시 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피해 보는 게 국민들이긴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그 했던 말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로 뭐 사단장 날리면 누가 사단장 하나?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오. 이 부장검사 자리 이게 지금 한문혁 부장검사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저기 가면은 타겟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봤으니까. 네. 내가 2년 전, 3년 전 술 마셨던 사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능욕 당한다라는 인식이 딱 박히면. 수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길어지고 그러면 네. 특검 기간 끝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 다 갑자기 또 더 나올 수 있는 것들 밝혀지지 못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 여기 지금 시민분들께서 잘 보시고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여론을 네. 형성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생각이 제가 뭐 또 한 번 어제 저녁에 이게 진짜 우리가 작은 언론이지만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어떻게 각을 잡고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류가 바뀔 수 있다. 어디가 작은 매체예요? 저희요. 에이 무슨 말씀하시는 아유, 겁니까? 아유, 대형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공장 뉴스 공장. 예,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댓글창에 뭐 여러 사연들 매불쇼에서 들으신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뭐 그게 대체로 맞다라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김건희 특검팀. 힘내라 김건희 특검팀. 네. 네, 세게 수사 열심히 하시라. 국민이 응원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거를 뭐 민중기 특검 지금 주식 문제나 주식 논란이나 한문혁 검사 저 사진 이런 거를 덮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덮자는 맞습니다. 게 아니에요. 뭐 그걸 예. 봐주자. 또 그렇게 공격 들어오거든요. 뭐 친여 매체 뭐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뭐 아닙니다 그거. 예, 다 그게 씁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 감찰하세요. 감찰을 예. 감찰하고 그쵸. 예. 민중도 수사할 거 수사해야죠. 당연히 그 문제가 네. 있다면. 그건 별도로 하고 투트랙으로 가자 이거예요. 네. 이 전체 수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타임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문혁 부장검사는 저는 전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옹호할 이유도 없고. 네. 근데 저 사진 한 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문제 인물인 이종호 씨와 그리고 저기서 가장 선정적으로 지금 네. 발화가 된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이것 때문에 저 사진 한 장으로 네. 사람들에게는 어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네. 지금 이미지상 나락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종호 씨 누굽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분은 전 다른 거 말고 수사 과정에서 네. 기억나시죠? 핸드폰 부시려고 한강변 간 거. 네. 예. 이분은 증거인멸을 그 한강변에 가가지고 쓰레기통 옆에서 밟아요 핸드폰을. 네. 안 밟아지니까 또 밟고 막 차 타고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제가 어제 법무부 뭐 쭉 저 취재를 해보니까 대충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각이구나라고 조사가 되는 분위기인가. 이게 뭐 오래 걸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딱 해가지고 뭐 멀지 않은 기간 안에 관련 내용이 사실 뭐 이렇게 다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틀리지 않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 그거 있잖아요. 연어회술 파티. 네. 여기에 또 다른 특혜 의혹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부수. 여러분들 안부수 네. 씨 아십니까? 그 아태평화교육협의회 회장인데 이 안부수라는 인물도 참 연구 대상인데 여하튼 대북송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딸하고 면회를 했다.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아들 만나게 해줄까? 뭐 이런 제안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는데 안부수 회장은 딸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예, 이거 조사할 때 많이 쓰는 방법 구속돼 아니에요? 있는 피의자를 검사 조사실에 불렀다가 딸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조사 중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면회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일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 비고란에 메모 1313호로 전실됐다. 그러니까 딸이 와서 면회 가는 여부. 1425호실로 그렇죠. 불렀는데 네.
1313호로 갔다. 갔죠. 네. 1313호실 검사 누굽니까? 박상용? 그렇죠. 아이고. 아니, 저는 그분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분이 저를 고소했어요. 소송 또 중에- 고소했어요? 아니 그때 한 게 지금 네. 재판 계속 중에 이어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예. 뭐 재판 시작하면 길더라고요. 아, 예, 힘들죠. 뭐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네. 예, 여튼 뭐 그 상황인데,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면회를 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검사실에서 딸과 그렇죠. 연애를 했다. 예, 불러가지고 딸을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거예요. 물론 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우리 장 선배께서 네. 말씀하시는 그 메모가 교도관이 쓴 메모. 그렇죠. 그쵸. 예, 일지, 네. 출정 일지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이제 피의자를 데리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을 때 그쵸.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때 가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된 교도관도 겁니다. 느낌이 온 거죠. 이거 그치. 잘못하다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썼어요. 기록해요. 조사 몇 피? 중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면회했다라고 썼어요 본인이. 그죠. 예, 안 된다고 했는데 면회, 나는 안 된다고 요게 했다.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키포인트예요.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면회 데리고 와. 아주 해서 현명한 면회를 한 거예요. 공무원입니다. 네. 다 일지 본인이 연기하는 칭찬합니다. 네. 이 교도관님 아주 칭찬합니다. 정의롭기도 하고 현명합니다. 예. 본인의 그렇죠. 책임을 확실하게 피해갈 수 있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 박상용 검사 이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야말로 이거 다시 이 재심이 필요하다, 재심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의혹이 많아요. 이 연어 회술 파티 사건뿐만 아니라. 근데 박상용 검사는 지난번에 뭐 어디 다른 매체 나와서 뭐 언론 플레이하고 네. 네. 그때도 보면 이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는 박 검사님한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 한번 시원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좀 시원하게 기자회견 해라. 아니, 제가 가서 질문해 줄게요. 네. 살라미로 좋다. 뭐 나오면 A 나오면 야 그건 아니지, 뭐 B 나오면 또 그건 아니지.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가지고. 네. 특히나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대체로 진술이 엇갈리면 박상용 검사랑 교도관들의 진술은 거의 네. 백발백중, 교도관들은 다 메모나 증거가 있어요. 네, 네. 네,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 구치소 일지 확보 네, 안 했으면 네. 또 없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모른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나중에 핸드폰 뭐 갖고 와라 해서 딸이 뭐 만났다는데 누가 핸드폰 그 하는데 4시간 동안 만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반출한 핸드폰은 예. 가서 앞에서 받아 주면 돼요. 통상 그렇게 하지. 누가 면회를 이렇게 시켜줘요.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사실입니까? 아, 네, 전문가 두 분 있어요. 한동훈 전문가. 정치인이 나 생각 없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하잖아요. 네. 내가 나는 생각이 없어요라고 네.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이미 하고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고 하시면 요새 됩니다. 뭐 바쁘시더라고요. 계속 라방 하시고 막 그 아, 전국 투어 얼마 하시고. 전에 보니까 경주 가서 또 그러니까. 브이로그 찍으셨던데 네. 예, 저도 그 곳을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 내려가서 아, 가봅시다. 네, 무덤 어딘지. 좋아하시던데, 무덤. 예. 가보겠습니다. 네, 그때 예. 텀블러 들고 저는요. 저도 그 핑크 텀블러 한번 사보려고 핑크로 합니다. 사셔야 돼요. 핑크. 네. 예. 옷도 팬시하게 입고. 딴 거 사면 안 된다. 네, 저는 쉴 때 이런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니, 그럼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거기가 뭐 대단한 어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경주 그 뭐 고분 이런 데 쉬는 게 네. 뭐 얼마나 뭐 서민적인 거 한다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아직도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아직 변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안 물어봤어요. 별로 안 궁금합니다. 예. 지선에. 예. 출마하든가 말든가. 예, 본인 지금 나오고 싶은 게 제가 보니까 예. 서울시장 내지는 경기도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서- 서울시장. 예, 그리고 예. 부동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결국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딸려 들어가면 명태균을 딸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음. 그럼 나경원 아니면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끌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군데 동탄도 돌아다니는데 서울시장에 포커스가 있어요. 나한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해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한동훈 나에게 기회가 온다. 그렇죠. 안 주면 안 될 것이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주겠습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네. 저 이마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장동혁 대표 전환기를 줄 거예요. 내가 한동훈 줄 바에 전환기를 서울시장 간다. 그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럴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은 설마 부산시장은 절대 모르겠다.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서울시장을 전환길 씨에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줄 바에 네. 안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네. 이번에 그냥 패전 처리하고 간다 나는. 지고 말지. 예, 한동훈은 안 준다. 내가 동훈이 형은 절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 정도로 앙숙입니까? 엄청 엄청 안 좋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친한계 쪽 얘기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던데 장동혁 대표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디스도 하기도 하고 했던데 엄청 안 좋습니다, 둘이. 네. 그럼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게? 뭐 있는데 비하인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어느 정도로 안 좋냐 하면 네. 그 사석에서 장동혁 대표가 네. 사석에서 굉장히 강하게 네. 비토를 합니다. 육두문자로 쓰면서. 육두문자로 오 합니다. 진짜? 네. 사석에서 대구에서, 육두문자. 대구에서. 어. 대구 첫 그 집회 이후에 네. 하루 이제- 이틀이 아니에요. 네. 그 정도예요. 네. 네. 저 한동훈 대표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이 구상을 해서 제가 왜 이 타이밍에 지금 계속 민생 투어하면서 줄줄이 갑자기 언론사 나오잖아요. 네. KBS, 한국일보, 뭐 SBS 계속 나오잖아요. 네. 민생 투어 하라는 민생 투어 안 하고 네. 거제는 이제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 나오려고 하니까 거제로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네. 이제 올라와서 계속 민생 투어를 빙자한 사실 언론 투어라고 있어요. 언론 투어라고 있다. 네, 지금 인터뷰 투어하고 있고. 예. 근데 제가 저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젠걸음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왜 이러지 했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오세훈하고 명태균하고 국감에서 일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때 명태균이 거의 1인 연극 쇼를 했거든요. 오세훈 거의 1인 동무대였어요. 네, 네. 오세훈 씨랑 앉혀놓고 바보 만들어 버렸어요. 네. 뭐 말해보세요. 연애 편지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질질 짰어요. 네. 이런 거 하고. 네. 썼잖아요, 저한테. 네. 그때 뭐 예를 들면 두 번- 아이고 뭐 남자가 말이야 뭐 네, 거의 말 추잡스럽게 말이죠. 추잡스럽게 네, 야 막 어디 갔어요 키? 키. 네. 아파트 키 네. 줘요. 마누라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네, 막 뭐 이런. 야지 네. 줬다가 네. 혼자 아이고 됐어요 했다가 네. 온갖 뭐 1인 연극을 보여줘서 맞아요. 지금 원맨쇼, 원맨쇼. 예, 엄청난 수모를 줬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한동훈 대표가 감이 온 거예요. 나도 기회가 이건 뺄 수 있다. 이용해야 된다. 이 이거는 기회를 잘하면 세훈이 형 날라간다. 그럼 그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네, 그리고 네. 부동산 이렇게 하면 네. 오세훈 날라가고 네.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겠지? 어. 그럼 난가? 네. 난가병.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 조언을 살짝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 박상용 검사랑 그 이완규 전 법제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랑 좀 친분 있으면 전화해서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검사들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어 요 사실은. 근데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 이미지에도. 그러니까 좀 연락해서 그 좀 잠재워라. 그러면 좀 그래도 낫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에 대해서 진짜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할 사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는데요. 이 대목에서 하나 오세훈 시장은 국감장에서는 뭐 재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피하더니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렇게 순발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현장에서 만약 말 잘못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참모들이랑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야 티조 엮어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라고 봅니다. 추정합니다. 추정.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갑자기 티조에 출연해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해요. 네. 명태균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위증죄나 그 법적으로 걸리는 건 다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해서 어떻게든 지금 해보려고. 근데 지금 보수 매체나 이제 보수 쪽도 헷갈릴 거예요. 사실상 여론조사로 보면 서울시장은 오세훈 말고는 대항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이
가장 유일한 예, 후보다. 가장 끝단에 있는 예. 가장 상타치 치는 예, 예. 상한가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오세훈을 지금 버리자니, 네. 버리고 새로운 엔진로 갈아 끼자니 예. 선거를 지고 더 밀고 가자니 애매하고 예. 지금 그런 위치에 있을 거야 아마. 재밌는 포인트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내달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또 한 번의 원맨쇼가 나올 것 같습니다. 7일에는 김건희 재판에 출석을 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어보고 싶대요, 김건희 씨한테. 도대체 나를 구속 왜 시켰냐? 안 물어봤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저는 그 어쨌든 명태균. 명태균 사장의 네. 말을 재미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재미로만. 그 왜 저렇게 하느냐를 뜯어봤을 때 본인이 살 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냥 본인도 의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너무 뭐 많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미로만 보자. 재미로만 보시면 된다. 쇼로만 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1월 7일 그리고 11월 8일에는 오세훈 시장하고 대제신문을 특검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또 뉴스 보도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경주로 가나요? 경주로 갑니다. 바쁩니다. 네, 바쁩니다.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주로 가는 게 맞나요, 진짜? 네, 저희 박형원 기자하고 저 취재 편의점 그리고 대통령실 많은 기자들이 이제 경주로 갑니다. 경주로 가서 경주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희 또 취재 편의점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뵙고 민심 투어도 하고 경주 상황 어떤지 미디어 센터 어떤지 또 다양한 인물들 저희가 미리 섭외를 했으니까요. 요렇게 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저희 취재 편의점 안 오십니다. 네. 그렇죠.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 MBC로 막 다 가시는데 재밌는 얘기를 이 많이. 시간대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그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주 고맙습니다. 아무튼 두 분 잘 다녀오시고요. 예. 저는 경주빵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죠? 네, 박 기자님, 저는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한다. 네, 안 먹어본 적 없죠? 네, 경주빵 안 좋아한다. 네, 안 좋아하니까 안 사도 돼요. 그치? 아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는 경주빵을 안 좋아한다라는 거를 특별히 생방송에서 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정치인들이 아 나 출마 안 해 하면서 출마한다 뭐 이런 그렇지. 것처럼 예. 날 안 좋아해 하면 이제 사오라 이거죠. 갑자기 네. 한동 확 지나가네. 알겠습니다. 예, 경주빵 꼭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